정치 비하인드 부산대학교 서재권 교수님,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 교수님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네, 뭐 좀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이니까 또 그리고 현안들과 직결된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지난주일 열린 한동훈, 이재명 대표 회담. 먼저 서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요약본으로 봤습니다. 요약본으로. 네. 그래서 직접 회의한 거를 갖다 실시간 중계하는 걸 뭐 맨 처음에 물론 이제 나중에 비공개로 했으니까는 그건 안 보였을 텐데 나중에 이제 요약해서 양측에 있는 대변인 비슷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내용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기존에 해왔던 얘기도 있고 하니까 마지못해 회동한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끝난 후에 양측에서 항상 그 의미 부여를 할 때 보니까 뭐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만난 것에 의미를 두자 정도로다가 스스로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만난 거 이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갖다 부여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함정택 박사님은요? 뭐 9월 1일 날 일요일 날 만났는데 네. 뭐 의제 조율에 실패해서 둘이 이야기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했고 또 들은 이야기도 서로 다른 걸 들은 것 같아서 큰 수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하나의 축인 국회에서 여야 대표 간 논의의 시발점을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최근에 대통령과 국무총리 뭐 각부 장관 등이 국회를 철저하게 무시한다라는 느낌이 강한데 그나마 여야 대표 간 만남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고 11년 만에 이제 만남을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꾸준한 만남이 진행돼서 협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하고 예민한 이슈인 의정 갈등 문제가 아예 의제에서 빠졌더라고요. 네. 여당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할 수는 있는가, 네. 갑갑한 느낌이 많이 드는 대목이었는데 네.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한 박사님. 답답하죠. 국가가 이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우선적인 목표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의정 갈등 상황을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국가는 있는가? 국가는 있는가? 정부는 있는가? 오. 여당이 어느 정당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네. 여당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가뜩이나 이제 올 여름 더웠잖아요.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9월까지 더위가 계속 진행될 거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데 특히 이제 이번에 곧 다가올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동안에도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음식을 비롯해서 건강을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보면 뭐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국가도 없고 병원에 가봤자 전문의도 없고 13,000명 전문의 중에 12,000명이 지금 그만뒀다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의료 체계는 작동하지 않을 것이니까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의정 갈등에 대한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대책이나 대안에 대한 방안도 나오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네. 저도 출근길에 앰뷸런스를 2대를 봤는데 네. 저 2대 안에 있는 환자는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네네. 서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답답하지요. 근데 이제 일단 여야 그 대표 만남 후에 네. 이제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뭐 완전히 의제가 없었다라기보다는 논의는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회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언급을 한 것 같으니까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좀 미흡하죠. 저는 사실 총선 이전에 뭐 이 민주당에서 상당히 강조했던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견되는 의정 갈등이 더 심각한 문제였으리라고 기대를 했어요. 예상을 했어요. 근데 다소 의아했던 게 뭐냐면 네. 민주당에서 너무도 쉽게 초창기에는 약간 뜨뜻미지근하게 의견 발표 없다가 어느 한순간에 보게 되면은 그냥 정부와 여당의 의견에 그냥 편승해 버리는 그런 그 태도를 보였거든요. 뭐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금 다른 얘기를 갖다가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들었던 느낌은 뭐냐면 제가 정치학을 갖다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역시 이게
현재 국회의원을 뽑고 있는 어떤 주된 선거제도 자체가 네. 이게 다수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어쩔 수밖에 없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이게 그 스페셜 인트레스트하고 제너럴 인트레스트를 갖다 이렇게 대립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좀 얘기냐면 쉽게. 국민 일반에 대한 이익과 그리고 의사 집단이라고 하는 특수 이익을 갖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갈라치기 한 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아마 그것을 갖다 큰 힘으로 이제 어떤 큰 뭐라 그럴까 이제 이 싸움 자체에서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밀어붙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걱정했던 것은 뭐냐면 네. 특수 이익 중에서도 의사 집단은 약간 다른 특수 이익 집단하고 달라요. 어떤 점이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과 관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의사협회 의협에 있는 신임 그 회장도 막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들이 힘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근데 실제로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많잖아요. 자원이. 많죠. 그리고 그들은 실제 재원에 관한 문제,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압박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이제 정부나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의 건강이라는 게 볼모로 있기 때문에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거는 예견을 못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로 말미암아 속된 말로 진짜 그 돌아가시는 분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했었을 때 보면 급격하게 여론이 악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악화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뭐냐면 정부 여당도 비난의 뭐라 그럴까요 화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악화가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정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치킨 게임식으로다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어디까지 가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거는 여당만을 갖다가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는 입법부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행정부가 있었다고 한다면 행정부가 그런 정책을 내놨다고 한다면 정책 오류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입법부에서. 입법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 가지고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여당도 당연히 책임이 있지만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쭤보면 지금 현재는 한동훈도 의료 사태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네네. 민주당에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선거 끝나서 지금 현재라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 정부가 그런 방안을 내놓지 않잖아요. 내놓지 않고 얼마나 버티나 보자. 우리가 한 번 했으니까 끝까지 가보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다고요. 정부가 먼저 그것들을 이니셔티브를 내고 제안을 했으면 제안을 했다가 이것들이 몇 개월 동안 문제점이 증폭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김종인 위원장도 무슨 다쳤는데 응급실 몇 번 뺑뺑이 돌고 이랬다라고 하는데도 그래서 국회가 앞장서서 이것들을 수습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입장만 견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잠깐만, 왜 이게 예. 입법부의 책임이에요? 아니 입법부의 책임이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지금 솔직히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종의 투쟁의 국면 아니면 아젠다 주요 아젠다의 설정 면에서 실제 민주당은 여러 가지 안 중에 최상병 특검을 갖다가 가장 중요시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 여파는 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파는 오히려 더 아주 심각한 게 바로 의정 갈등 문제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투쟁의 국면을 갖다가 최상병 특검으로다가 놓고 사실상 뭐냐면 의정 갈등 문제는 야당도 동조했어요. 그냥 뭐 대체적인 방향은 맞다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했고 물론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 이견을 갖다 제시하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충분히 여야가 그때 당시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 네. 한 목소리를 냈다라고 한다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의정 갈등은 누가 촉발시켰는데요? 그건 당연히 정부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정부가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습의 여지를 하나도 남기고 있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의회에서의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러니까 행정부의 아니, 책임이 더 크다고 보시면 당연하죠. 누가 여당인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 선거제도를 갖다 얘기했듯이 네. 의회 자체가 국회 자체가 실제로 자기의 표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제일 낫다고 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제너럴 인터레스트와 스페셜 인터레스트의 그러니까 일반이익과 특수이익 간의 이 대립 국면에서 봤었을 때 보다 더 바람직한 정치의 국면은 뭐냐면 보다 더 먼 그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이것이 무엇이 더 큰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실제 국회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보세요. 최상병 특검이 아니라 야의 입장에서도 거대 야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젠다를 갖다 초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에 있는 상황을 갖다 미리 예견을 했다고 한다면 그럼 지금에 와서 진짜 전적으로다가 여당 너네가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여쭤보면 네. 윤석열 정부가 의정 갈등을 일으킨 이유는 그런 선거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갈라치기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갈라치기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정책을 갖다가 정책을 갖다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 다 생각을 하죠. 근데 여하간 지금에 와서는 지금 보수 일각에서도 정책 실패에 대한 얘기를 갖다 이미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에 와서 그건 기정사실이고 네. 결국은 진단에 있어서의 결국 누구 책임이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제 논지는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권 분립에 있어서 오히려 입법부가 행정부를 갖다 견제해야 되는 그런 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입법부도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뭐냐? 제가 정치 계산에 의해서 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뭐 바로 지금 그 얘기를 뭐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더 잘못했냐에 뭐 잘잘못 따지는 건 아니니까 행정부와 입법부에 뭐 미흡한 점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계엄설 이슈도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이 계엄 준비설을 꺼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는데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 당 대표가 직접 나선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한 박사님 이 계엄설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 저한테 먼저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엄령이 가능성이. 그럼 네. 발표될 수 있다? 질문만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 계엄 준비설을 꺼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현 정부에서 계엄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입장을 꺼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상황만 보면 의심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의심이 있어요? 일단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0%가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지지도가. 반대 여론은 한 70% 육박하죠.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이 날로 강해지는 상황이고 네, 앞서 지적한 바처럼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당정 간에도 소통이 되고 있지 않고 거대 야당과는 협치가 없어졌고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사법 심사는 진행되고 있고 국정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도 하나의 통치 권력을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이 정부가 보여준 건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서슴없이 해왔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서 뭐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계엄을 준비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는데 그냥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도 했었고 당대표도 했었고 대선에도 출마해서 진 경험도 있고 해서 정치적 경험도 상당히 있는데 섣불리 계엄 이야기를 그 다른 뭐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아니고 본인 입으로 꺼냈을 리는 만무하다라고 보여지고 의심의 근거나 소지가 잠깐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말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지금까지는 여당 쪽에서 밝혀라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을 때 밝히지 않고 있는데 네. 때가 되면 뭔가 그 의심했던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근거가 있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네, 그건 다음 질문이라서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 근거가 없다, 이재명이 소설을 썼다라고 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서 교수님은요? 계엄 이슈. 뭔가 아마 어떤 소스에 의해서 듣긴 들었겠죠.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했었을 거고 소설을 지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 제가 이재명 대표의 의도,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자면 네. 일종의 경고, 사전 경고. 설마 이제 그렇게 하겠냐면은 계엄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전 경고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좀 몰려 있구나.
이재명 대표가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다소 무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분명히 그 얘기를 갖다가 꺼냈을 때 지지층들은 아마 그 계엄 의혹을 중심으로 다 결집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야, 좀 더 떠들어줘. 좀 더 들끓어줘. 지금 본인의 1차 1심 재판 이제 그 선고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그러니까는 사실 어떤 사인이냐면은 그 팬덤에 호소하는 거죠. 더 들끓어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한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가능성이야 어떻게 제로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다만 한 가지 네. 그것을 갖다가 자유민주주의 신정부 들어와가지고 일종의 맨 처음에 들어서 이념 투쟁을 할 때 자유민주주의를 갖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것이 자기 속박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그 개념을 이해했는지 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외친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네. 예, 앞뒤가 맞지는 않고요. 그거는 지지층 지금 아주 골수 지지층 말고 이제 그 지지층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상당수를 갖다가 또 한꺼번에 떨어내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뭐 그 오얏나무 밑에서 가끈도 안 고친다고 다음 질문해 주세요. 맞아요. 이 계엄이라는 게 실제 가능할까 싶긴 한데 대통령의 고교 인맥이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방첩사령관, 네. 또 777 사령관 등 군 정보 라인을 장악하는 상황은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에 서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그렇죠. 우선 일단 저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아봤어요. 그 기사는 딱 보고 나서 나 충암고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네. 실제로 다 이렇게 인터넷 설치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 보니까 진짜 다 충암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조금 야 이거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다. 왜냐면 군 인사라는 게 특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그런데 현재까지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인사 그 스타일 보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한편에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제 신임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충안고이고 군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미 군 생활하면서 그 자기 고등학교 후배들 모르겠어요? 알죠. 알죠. 예. 그럼 분명히 이제 무슨 인사가 있었을 때 누군 어떻습니까? 이렇게 청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랬을 때 그 이번 국정부 브리핑 그 얘기에서도 했듯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밑에서 청구에 있었을 때 뭐 대부분 자기는 거부 안 한다고 아마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좀 봐요. 여하간 아주 흔치 않은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인사인 것은 맞습니다. 자, 기다리던 한 박사님. 아니 의심의 소지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다. 스스로. 계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라스베가스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느냐. 대통령 되면 뭐 2만 개 이상의 임명권을 행사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보는 주요 보직들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 출신이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군 주요 보직 그렇죠. 지금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경호처장을 또 이제 경찰 출신으로 임명한단 말입니다. 오랜만에. 근데 거기도 충암고 출신이지. 주변에 이제 주요 자리에 충암고 출신으로 채우고 있고 또한 뭐 다른 문제도 있다면 회전문 인사도 아닌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일했던 사람들을 돌려막고 있고 심지어 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직접 임명한 보훈부 장관을 자기는 모른대요. 자기는 모르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임명했대요. 이래놓고 무슨 책임 정치를 운운해요. 대통령이 임명권자인데 자기가 임명한 사람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이게 윤석열 정부예요? 뭐 윤석열과 아이들 정부예요. 네? 인사가 만사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군 주요 보직에서도 지금 신원식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로 들어갔잖아요. 네. 10개월 만에. 그 싸움도 충암파와 군대파 중에 충암파가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호처장을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내리고 이제 군대의 정보 라인을 충암고 라인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현행 헌법상 계엄이 뭐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누는데 이 정부가 혹시나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비상계엄을 준비할 것 같고 그런 의심이 더 따르는 게 계엄법이라는 법률이 있는데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물론 대통령이 계엄은 선포하지만 그 계엄 선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딱 둘이거든요. 누굽니까? 그게 행안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아직 후보자입니다만 행안부 장관 다 어디 출신이에요? 충암파라고 충암파. 그러니까 의심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 군대의 주요 요직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3주 전에 경호처장실로 불러서 회의를 했다라는 게 최근에 한겨레에 보도된 내용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의심의 소지는 있고 제발 이런 것들이 의심으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진심 어린 제 생각입니다. 네, 의심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거 서 교수님 얘기 한번 더 듣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야 대통령실에 대한 상당히 그 너무 강한 저희가 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네. 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이 그렇게 복잡한 사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요. 지극히 단순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앙고 출신으로 네. 세우죠. 아, 그렇죠. 이게 뭐냐면 네. 어떻게 보면 이 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다양한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그 국정 브리핑 때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얘 참 단순하구나. 생각보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감각이 대통령이. 없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것이 인사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스스로 계엄을 갖다 모의하고 이럴 정도의 그런 복잡한 사고를 갖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지금 물론 이런 거죠. 정치를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개탄스러운 건데 우리는 또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 또 민주주의를 갖다 배우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 인사 문제 얘기했지만은 네. 우리나라가 약간 이게 미국식 대통령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의회제도 아니긴 아주 하이브리드 형태거든요. 또 하이브리드 형태의 대표적인 예로다가 흔히 듣는 프랑스하고도 또 이렇게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인사에서 보게 되면 이게 미국식 대통령제 비슷하게 그 흉내를 내고 있긴데 약간 역관제적 성격이 있어요. 역관제죠. 역관제적 성격이 있는 게 뭐냐면 네. 그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대통령이 일단 저기 임기를 시작하게 되면 한 2만여 개의 그 자리를 갖다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인사권을 갖다가 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은 청문회 와서 그렇게 하고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정치적 감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물론 그런 인사도 안 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인재풀이라는 게 극소 아주 제한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행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문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것을 갖다가 계속 봐왔어요. 맞아요. 특이한 현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 그 뭐 방첩 사령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군 인사 자체도 이게 대단히 무슨 머리를 짜서 매수를 앞에 보고 위기 시에 계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 꽂았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냥 여태까지 인사 스타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사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네. 아무도 누가 임명직 자리를 준다고 해도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선뜻 받을 사람이. 안 가죠. 예. 네, 안 가니까 자기가 그냥 주변에 아는 뭐 고등학교 후배 뭐 이런 사람들 하는 건데 뭐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이제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다.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 네? 저도 그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왜 다양한 적어놨는데. 대통령, 우리 잘하는 왜 겪어야 대통령, 되는 못하는 겁니까, 대통령 대체? 다 경험하는데 하필 제대로 못하는 대통령을 만나서 그 피해는 온전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봐야 되느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그래도 알겠습니다.
50엄도 시범이라고 네. 지금 50엄을 보고 있는데 네. 아마 근데 그 윤 대통령은 지금 나름 갖고 있는 그 사명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브리핑 때도 기자와의 대화에서도 봤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은 막 역정도 내고 그리고 흔히 그 정치인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써가면서 스스로의 그 어떤 입장을 갖다 강변하고 그랬는데 그 윤 대통령도 자기가 알고 있는 정치인 세계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데.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신 세계. 그 참.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죠. 뭐 의장 갈등, 계엄 준비설 2개 이슈 짚어봤고 최해병 특검 얘기도 좀 나눠보죠. 대표 회담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합의를 못 봤는데 회담 이틀 만인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대표의 제3자 추천 구상을 수용한 특검 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의 노림수는 뭘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한 박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해병 특검 관련해서는 이 정부 끝날 때까지 민주당은 계속 발의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약간 곤란한 입장일 것 같은데요. 당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최해병 특검을 제3자 추천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고 또한 당내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좀 상대적으로 원내에서는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전혀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했을 때 제시했던 제3자 특검 관련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민주당이 이번에 이제 발의한 최해병 특검은 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의 모양새를 띠고 있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모양만 제3자 특검 형태로 갔지 앞서 민주당이 제출했던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네. 국힘 내부에서도 친윤들은 뭐 대놓고 반대하고 있고 친한동훈파 역시 한동훈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도 좀 바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서 교수님. 또 이것도 역시 민주당의 저희를 두 가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의를 보게 되면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민주당의 거부권 아니에요. 네. 그런 꼭지를 갖다가 달려서 보낸 거는 뭐냐면 사실은 받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애시당초 이렇게 받으라고 준 것은 아니고 네. 일종의 이제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시련을 주는 거죠. 시련을 준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자중 질환이 일어나겠죠. 분명히 아주 주지의 사실은 뭐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예 특검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를 갖다가 맞아요. 그거를 갖다가 타협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는 좀 시련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파란이 좀 있어야지 그래야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정치력이 있고 없고를 갖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처음에 어려운 숙제를 갖다 받은 거지만 그래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대표로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는 준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미로다가 민주당의 선의를 갖다 파악한다면 저는 민주당 거부권을 네. 일종의 적이죠.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뭔가를 갖다가 이제 타협을 해나가려면 그 꼬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걸 갖다가 다 받을 수 있게 다 해주게 되면 그게 무슨 타협이에요. 아무런 과정이 없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 민주당 거부권을 갖다가 민주당에서 나중에 한동훈 대표 쪽 안이 나왔었을 때 요 안을 둘러싸고 어떠한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민주당도 이 법안 발의의 진위라고 할까요? 진위를 갖다가 아마 이제 뭐라고 그럴까 국민 앞에서 보여주는 그 격이 될 겁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또 대표대로 그 당내 논의를 거쳐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자치에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 이대로 철회 수순으로 간다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실현이라니까요. 실현이죠. 예,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자중질환이라는 표현도 아까 하셨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국민의힘 내부 내에서 이거 가지고 이제 우선 일단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한동훈 대표는 지금 당내에서 얘기하자면 주전론자가 아니라 저기 주화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주전론자와 주화파 간에 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똑같은 갈등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민주당도 받아들일 만한 안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그건 안도 만드는 것은 별도로 또 그 외에 그 당 내에서 그렇게 강성론자들 갖다가 어떻게 설득해내느냐가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가 중요하겠군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성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그쵸. 대표가 지금 제일 답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한동훈 대표 그 당선됐을 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겼었는데 그리고 또 그때쯤에서는 뭐가 되든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그 뭐가 바보가 될 것 같아요. 바보가 될 것 같다. 이번 주 초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지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더 엄격하게 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우선 일단은 호기롭게 제3자 그렇죠. 저기를 내놓고 나서 또 물론 좀 민주당이 이제 압박을 해 나가는 건데 약간 그러는 와중에 느낌은 약간 꼬리를 갖다 내린다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을 갖다 아직까지 주는 뭐 여당 거니까. 대표로서 보여준 것도 없고 물론 뭐 대통령도 보여준 건 없지만 당 대표 출마할 때 밝혔던 포부를 실현하기에는 아직까지 그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을 너무 보여주지 않고 있다. 라는 느낌입니다. 두고 봐요. 네. 좀 또 한번 지켜보시죠. 네. 또 이어서 서 교수님께 여쭤보죠. 지난 월요일에 이 국회 개원식 대통령이 불참을 했어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게 언론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게 뭐 큰일처럼 여겨지고 막 그러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대통령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냥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너무 긍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국회 개원식에 안 나오는 대통령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아마. 예. 기록이 되고 또 그러니까 참 저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참 참담한데 여하간 우리는 또 민주주의의 새로운 양태를 갖다가 근데 보고 있는 겁니다. 용산에서도 이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안 나가게 되면 이 역사상의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뭔가 최초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최초 많아 이거 말고도 최초 많아요. 네, 최초 이거 많고 말고도 많을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니까요. 예. 그런 걸 신경 쓰게 되면 그건 정치적인 인물이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치를 해보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세요. 안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이 정의감에 불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정신 세계를 가지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하겠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하겠다고 놔두면 그 피해는 누가 보냐고. 아니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얘기잖아요. 다양한 대통령을 저는 경험합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네. 이 영화 두사부일체 나오는 말인데 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간다는 건 진짜 라스베가스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그 군부 권위주의 시대의 마지막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는 노태우도 갔어요. 국민들이 대통령만 뽑나 국회의원도 뽑지. 대통령만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니고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뽑았으면 존중해줘야죠. 말로만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협치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존중해줘야 존중받을 수 있죠. 네. 더 웃긴 거는 어젠가 그젠가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이야기하죠. 본인이 대통령 개원식 가고 싶다는데 가지 말라고 그랬다고. 오. 쥐가 뭔데 가지 말아요. 비서실장의 말입니까? 네. 노동부 장관 김문수가 또 그런 이야기했죠. 어제 방송에서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 대통령제에서 국회 없는 데가 어딨고 자기가 뭔데 국회만 없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국민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은 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저는 뭐 정진석 그 비서실장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건데 뭐 물론 한 박사님이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겠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진짜로 비서실장이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안 그렇죠. 했겠냐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그냥 보수를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비서실장이 독박을 쓴 거죠 스스로.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결국 뭐냐면 정치 스타일의 문제인데 아까 또 노태우 대통령 얘기했는데 노태우 대통령은 물태우라는 말을 갖다 들을 정도로 그 양반은 착한 사람이에요. 노태우 대통령 얘기까지는 여기서 요즘 이상한 유튜브 보세요. 여기서 갈무리하고 또 넘어갈 될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어떤 거요? 김태효 차장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대일 관계에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대한민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남의 마음을 되게 잘 읽나 봐. 근데 국민의 마음만 못 읽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짜증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전 정권 수사 문제도 짚어보죠. 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문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반발과 함께 공정성 또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는데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이번에도 한 박사님.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요. 선출직을 선출하는 과정들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나 국회의원은 혼자 출마하면 선거하는 날 바로 투표 안 하고 선거 안 하고 그냥 바로 당선 확정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혼자 출마해도 선거를 합니다. 한 명만 출마해도. 네. 그래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해야 되고 거기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네. 다음에 혹시나 우리나라가 개헌 헌법을 고친다면 어느 누구도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았을 때를 상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계속 그래.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마치면 검찰에 잡혀가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김영삼, 김대중은 안 잡혀가지 않았느냐. 대신 자식들이 다 잡혀갔거든요. 이런 현실에서 어느 누구 대통령 안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 그러면 개헌을 할 때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이런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의문이고 공평성, 형평성 관련해서 네. 제가 부산에 온 지 2년밖에 안 돼서 사투리 잘 못 쓰지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니는 괜찮겠나? 나중에.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 교수님. 근데 한 박사님 너무 그 많은 걱정을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복이 계속 보복이라는 말이 좀 어폐가 좀 있는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도 정치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는 뭐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네. 저는 제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뭐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하셨다고 저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 맞아요. 이제 그 측근이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한 건데 저는 그냥 문 전 대통령이 의연하게 이 일을 갖다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연하게. 그래서 좋은 사례를 갖다가 좀 보여주는 거. 지금 이거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다 이겨나가고 그다음에 무죄임을 갖다가 확정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현 정부에 완전히 치명타를 매기는 겁니다. 이건. 그 맞을 것 예. 그러니까는 이 발상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전 좋다라고 봐요. 지금 여기 와서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 응수를 하게 되면 정치적 반대파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또 의혹을 갖다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의연하게 잘 수사 받으셔가지고 극복해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언젠가 서 교수님처럼 항상 긍정적이고 천사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의 이제 균형이 잘 맞기 때문에. 자, 오늘도 굵직한 현안들 갖고 부산대학교 서재건 교수님, 부경대학교 한정택 박사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정치비한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